그 옛말에 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람 부분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요. 사람은 죽어서 데이터를 남긴다고 합니다. 오, 데이터를 남긴다. 이거 재밌는 말이네요. 뭔가 신선하기도 하고 현대 문명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생산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게 바로 빅데이터인데요.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빅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이 빅데이터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미래 그런 사회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빅데이터에 대해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빅데이터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실 박사님을, 선생님을 모셨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을 빨리 모셔볼까요? 네. 박사님, 나와주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브 컴퍼니 스마트시티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안창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 또는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저희가 빅데이터란 말은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정작 그 빅데이터의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빅데이터에 대해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빅데이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좀 바로잡고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얘기를 해주셨지만 데이터와 대비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다 포함해서 빅데이터라는 더 넓은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일종의 기록 아닐까요? 맞습니다. 기록이고 또는 내가 경험한 것 또는 남이 경험한 것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수단이 유일한 수단이 바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데이터의 중요성은 떨어질 건데 결국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내가 또 전달받고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어야지 우리가 정확히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데이터에 의존하게 되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직들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문제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들이 기존에 쓰고 있던 데이터와 더불어 기존에 쓰고 있지 않은 데이터도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데이터와 대비하는 의미로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기존에는 그 데이터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지던 데이터였죠. 근데 이제 그 쓰레기를 뒤져서 우리가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뭐죠? 코비드. 코비드. 감염병을 우리가 겪고 있고 그 감염병으로 해서 지금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코비드에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이 문제 이전에 우리가 지난 10수년 동안 계속 겪고 있는 또 다른 큰 사회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약간 인터넷 관련해서는 약간 정보 유출이나 네. 그런 건가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제가 태어난 1969년도에는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40만 명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숫자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시겠죠. 네, 확 와닿진 반 않는 거죠. 이상으로 줄어들었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를 살아왔지만 여러분의 시대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를 살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이 많은 인구를 감당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었지만 이제는 그 인프라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토론에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메르스나 또는 사스가 여러분 기억에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스와 메르스 두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는 중동 지방에서 발원이 돼서 우리나라에 감염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낙타 얘기가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낙타가 없으니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고요. 2015년도에 메르스를 겪었습니다. 사스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 방어했던 감염병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8,273명이 감염되었고 77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코비드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위협감을 느꼈었죠. 그때 한국은 단 4명만 감염이 되었고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무려 12년이 지난 이후에 메르스를 살펴보면 전 세계는 고작 1,000명 정도 감염이 됐었는데 우리나라에 185명이 감염이 되고 그중에 3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사스 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방역을 이끈 나라, 지금의 K방역 못지않게 가장 잘 방어한 나라로 이름을 떨쳤는데 메르스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심해서. 방심했어요. 자, 그 차이는 극단적인 차이는 이렇습니다. 사스는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전염 감염이 확산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먼저 터졌고 우리나라는 그 중국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잘하는 건 따라하고 못하는 거는 따라하지 않는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것이죠. 반면에 메르스는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는 선언 없이 선행적인 경험 없이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감염이 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라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측면이 그 측면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제가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무려 한 15년 이상 동안 우리는 통계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50조가 넘는 돈 또는 100조가 넘는 돈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썼습니다. 근데 오늘날 출산율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1명 이하로 떨어졌던 걸로 기억해요. 네, 최근의 기록을 보면 1.0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위기감을 못 느끼시죠? 자, 정상적인 출산율은 보통 우리가 2.1로 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최소한 두 사람을 낳아야지 그 인구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중간에 살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2.1명 정도는 출산을 해야 그 인구가 장기적으로는 유지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회에서 출산율이 1.5 이하가 되면
어떤 사회학적인 용어를 붙이냐면 인종자살이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그 인종은 1.5라는 출산율을 유지하게 되면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소멸을 가속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출산율이 무려 0.대라는 걸 보면 당장 1, 2년 내에 닥칠 일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보면 10년, 20년, 30년 단위로 본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아주 급격하게 인구가 규모와 구조의 측면에 있어서 변화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막대한 연구자들과 전문가 집단을 모아놓고 이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책이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성적을 보면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출산율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그 결과가 그렇고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평생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아무도 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기존처럼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대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 각각 따로따로 개별적인 정책을 양산한다면 그게 과연 해법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체 사회를 하나로 엮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을 우리는 데이터로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전체를 유기적으로 엮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으로 재구성해보자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로 시작하지만 그 데이터의 집합체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인공지능으로 재구성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디지털 사회, 디지털 세상인 디지털 트윈으로 얘기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고 나면 그 상황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TV나 여러 가지 좌담회 또는 전문가 모임에서 그 원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원인들을 쭉 따라가 보면 다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이 싸우고 있어도 우리는 어느 쪽이 맞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올해 코비드와 같이 이 중대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 공공의대를 설립을 해서 의료 인력을 좀 더 늘려나가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의료인들은 지금도 의료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의료 인력을 더 많이 양산하면 문제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정부에서는 아니다. 의료 인력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공급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얘기를 했고 그 상반된 얘기에 대한 데이터와 근거들을 가지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각각의 주장에 따라 온갖 이론과 설명이 난무하고 그 양쪽의 이해관계를 적당히 타협하는 타협 정책으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것이 문제를 조금 더 풀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양측은 서로 자원과 시간을 낭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하니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큰 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시뮬레이션. 자, 인터넷 이후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빅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의 원유다라고 얘기를 하죠. 박사님, 네. 그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 말 같은데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 10년 내에 빅데이터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네. 자, 10년 뒤에 빅데이터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아까는 그게 시니컬하게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은 컬러 TV 세대죠? 저는 흑백 TV 세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컬러 TV가 나왔고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 TV를 보다가 지금은 4K, 8K라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TV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전에는 TV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얼굴에 나와 있는 땅구멍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땅구멍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상세한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데이터가 없었던 게 아니었죠. 하지만 굉장히 엉성한 데이터, 중요하지만 엉성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이때까지 세상을 느끼고 판단하고 이해해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상세하게 세상을 들여다보고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에 따른 의사결정이 좀 더 조밀해질 수 있다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세상은 훨씬 더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세상은 훨씬 더 정밀해질 것 같습니다. 누구나 먹어야 되는 공통된 약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약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것처럼 데이터는 그렇게 우리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빅데이터를 석유에 비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석유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걸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석유는 현대 문명의 모든 것이자 처음과 끝이라고까지 비약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석유는 무게와 부피에 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자동차의 연료가 다 이 석유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그것을 다원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더욱더 활발히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지만 아직도 절대 다수는 우리 에너지를 이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의 부산물로 나오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간 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질은 사실은 석유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의 의복, 신발, 이런 건축 자재, 이 모든 것들이 석유로부터 나온 것이죠. 석유는 석유시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거의 신에 가까운 능력을 인류에게 선사해 주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고대 로마 시대에 비추어 봤을 때 마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100명의 노예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 석유가 제공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석유의 가치에 비견할 만큼 과연 데이터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기존의 데이터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그럴 때 이 빅데이터는 석유와 또 비견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석유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석유 그리고 신석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액체석유 또는 고체석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라던 70년대, 80년대부터 석유가 곧 고갈될 거다라는 뉴스를 그런 협박을 간간히 당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석유가 고갈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쓸만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석유는 절대적으로 그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채굴 할 수 있는 석유가 부족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굴 할 수 있는 기술이 더 발전하면 그러면 석유의 양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는 것이죠. 자, 데이터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기존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고가의 시스템에 아주 잘 정제된 데이터만 우리가 담아놓고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시스템이 많아지고 점점 더 디지털화되면서 그 시스템에 쌓이는 데이터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근데 그 데이터들은 누구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굉장히 비싼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글이 또는 페이스북이 자기들 서비스로 인해서 쌓이는 그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였고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값싸고 저렴한 기술을 개발을 했죠. 그게 하둡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저가의 컴퓨터를 가지고 그다지 기능이 많지 않은 데이터를 다루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제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그 수많은 데이터, 쓰레기처럼 그냥 한쪽에 쌓아두기만 했던 데이터들을 검색을 해보고 그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석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굉장히 채굴하기 쉬운 액체로 되어 있는 석유만 우리가 채굴해서 썼다가 최근에는 석유값이 한참은 비싸질 때는 $50, $100까지 갔습니다. 그럼 그 정도 비용을 들이면 기존에 얌전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석유뿐만이 아니라 모래 속에 스며들어 있던 석유들로 새로운 기술, 좀 더 비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기술을 이용해서 석유를 뽑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석유들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에 들어오니까 점점 더 석유의 원래 양들이,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는 양들이 늘어나게 돼서 지금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각 국가가 산업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석유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이제는 덜 듣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고갈이 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 70년대, 80년대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장 10년, 20년 내에 그 석유가 마치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자기들 쓰는 것만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유를 수출하지 못했었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그걸로 인해서 고체 석유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졌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는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동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그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역학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양각색의 데이터들이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고 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알고 싶은 게 뭘까요? 데이터는 기록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씁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도 CCTV든 여러분의 핸드폰에 축적되는 데이터든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코비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떤지, 어떤 곳이 위험시설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는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하느냐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변화를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의 목적입니다. 자, 빅데이터에 대해서 또 다른 키워드를 가지고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론이 필요 없다고까지 과감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드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간략화된, 축약된 모형입니다. 간략화되고 축약되다 보니 그 이론은 틀렸죠.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를 못합니다. 그 중에 어떤 큰 근간이 되는 뼈대만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그 모형이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모형은 틀렸다 하지만 일부는 쓸만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모든 이론은 틀렸다. 점점 더 이론은 필요하지 않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의 제한점 또는 제약사항을 알면서도 이론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도 그걸 쓰지 않는 것보다 그 이론을 써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 이론을 써왔습니다. 근데 그 이론을 가정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데이터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옛날에 통계를 얘기할 때는 모집단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통계 지식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모집단을 다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을 뽑는 거죠. 샘플링을 합니다. 여론조사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한테 마이크를 들이대고 당신은 어느 정당을 좋아하십니까? 어느 정책을 선호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없으니 대표적인 몇 사람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 양 대체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렇게 대체할 수 있다는 어떤 가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전체 인원에 대해서 데이터가 다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샘플링을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고 모형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냥 있는 사실을 정리만 하면 됩니다. 찬성하는 사람 몇 명, 반대하는 사람 몇 명.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궁극적으로는 이론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있었죠.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관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존재할 때는 이게 맞을 수 있지만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할 때 데이터, 빅데이터가 없을 때 일반적인 방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생겼을 때는 그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있는 데이터를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그 자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걸 설명하는 모형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박사님,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론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이어서 빅데이터 시대가 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에 더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미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은 그 관찰에 대한 추가적으로 우리의 뭐라 그럴까 시각을 덮어씌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제는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다 존재할 때. 그렇지만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다 존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전히 빅데이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슬라이드와는 달리 여전히 이론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 측정이라는 것과 추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측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를 갖다 대고 길이나 또는 무게나 또는 시간을 재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추정은 우리가 직접 재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측정한 데이터를 보니 이 경우는 대략 이 정도 되겠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값을 매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측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추정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모든 추정 방법의 근거에는 모형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이론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져도 이론이 소용없는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데이터가 많아지면 쓸데없는 이론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치는 더 커진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뒤편에 들어가게 되면 단순히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요.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이 됐었죠. 여러분은 언어학자이십니까? 사회학자이십니까? 국어학자이십니까? 저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떤 언어학자 못지않은 주장과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배우고 계시죠? The United States are가 맞을까요? The United States is가 맞을까요? 이즈가 아닐까요? 이제 아닌가요? is가 맞습니다. is가 왜 맞을까요? 문법적으로 is가 맞으니까 맞다라고 설명을 고등학생들은 할 겁니다. 자, 상황을 좀 볼까요? 구글이 구글 북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류가 발간한 책들을 전부 다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도서관보다도 가장 많은 책을 디지털화하고 있고요. 그 디지털화, 그러니까 데이터로 만들고 난 이후에 도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앵그램 뷰어라는 도구를 하나 만들었죠. 그거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텍스트 속에 있는 단어의 개수를 세워주는 겁니다. 단어나 구나 문장의 개수를 세워주는 것이죠. 거기는 어떤 그 맥락적인 해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더 유나이티드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is라는 표현과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are라는 표현이 책 속에 그냥 이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책 속에 얼마나 등장하는지를 연도별로 표현한 겁니다. 파란 것이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is고 빨간 것은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are입니다. 한때는 a가 맞았습니다. a가 더 많이 책 속에 있었죠. 최근에는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is가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여전히 a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전되었죠. 이 숫자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예전에는 미국에 살던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각 주별로 독립된 국가라는 의식이 더 강했다는 것이고 어느 시점 이후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그 51개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독립된 나라라기보다는 자기들이 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아주 거창한 그럴듯한 설명을 여러분이 언어학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냥 구글의 앵그램 뷰어를 가지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앞에는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또는 is라는 문법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공부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규칙 변화냐 불규칙 변화냐를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이건 역시 사실은 절대적인 답이 없죠. 그럴 때 어느 시기에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더 많이 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한때는 번트라는 T로 끝나는 용어를 많이 쓰다가 지금은 번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은 불규칙 변화가 되어도 잘 기억을 합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그냥 규칙을 하나로 정해놓고 모든 걸 똑같이 쓰려고 하는 습성들이 생기겠죠. 이 단어는 아마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초반기에는 불규칙이었다가 점점 더 뒤로 갈수록 규칙 변화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도 우리에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베이비시터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서로 독립된 단어였다가 이게 점점 더 사회에서 보편화되니까 하나의 단어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언어학자도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구글이 만든 구글 북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는 앵그램 뷰어라는 간단한 도구를 통해서 저 도구는 아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발간한 책 속에 있는
단어의 숫자를 세워주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알려고 했으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연구를 해야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주 손쉽게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하고 그럴듯한 얘기들을 들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박사님, 네. 말 그대로 구글이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건데 네.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하고 또 엄청난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석유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그냥 데이터를 쌓아놓기만 하고 활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둡이라는 굉장히 유용하고 비용이 저렴한 기술이 개발되어서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저장도 하고 또 검색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컴퓨터를 쓸 필요가 없이 가장 보편적인 x86 서버를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클러스터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이 쌓이는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구글은 왜 우리의 데이터를 탐내고 있을까요? 공짜 서비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메일 서비스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글 포토 쓰고 계신가요? 안 쓰시나요? 네, 지메일 정도는 쓰고 네. 최근에 구글이 구글 포토를 유료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구글 포토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든지 관계없이 구글이 보관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으십니까? 그 사진을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열심히 사진 찍고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도 사진 찍을 때 말고는 그 사진을 다시 보는 경우는 한 1년, 2년 지나서 구글 포토가 1년 전 추억이라는 사진이라고 해서 저한테 노티피케이션을 줄 때, 알람을 줄 때 또는 페이스북에 알람을 줄 때 그때 보는 것 말고는 그 많은 사진을 제가 보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구글은 그런 사진들을 공짜로 저장 공간을 제공하면서 모아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디 많이 가는지. 그렇죠. 자, 구글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고객인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랑 친한지, 그죠?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읽고 해석하는 인공지능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개발하고 있죠. 그러면 구글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현재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10대, 20대, 30대는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상품을 선전하면 가장 효과적일지를 알 겁니다. 구글은 기본적으로 광고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특성, 습성, 그다음 취미, 기호를 파악하면 할수록 좀 더 정확한 광고, 효과적인 광고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비용도 받지 않고 데이터를 쌓을 수 있도록 사람이 보지 않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24시간 내내 그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작업은 때로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위험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시 새로운 사실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실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이 제멜바이스 디스커버리라는, 제멜바이스 발견이라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19세기 중반 1800년대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4분의 1 정도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망률이 높았죠. 20% 내지 25% 되시는 분들이 단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난 직후에 관리를 잘 못해서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망률이 높은가를 이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열심히 관찰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세균의 존재를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위생에 대해서 의사들조차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 이후에도. 왜냐하면 세균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코비드 상황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세정제로 손을 닦는 걸 비유를 해보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때는 가장 지식인들조차도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 시체 영안실과 분만실이 가까이 있는 경우에 저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래서 그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손을 씻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제멜바에서 단지 손을 씻고 산모를 다루도록, 산모를 치료하도록. 근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였죠. 자기 병원은 그렇게 실천을 해서 사망률이 18%에서 1%, 2%로 줄어들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고 결국은 제멜바에스는 인정받지 못해서 정신병에 걸려서 불우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검증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객관적인 일이지만 기존의 질서와는 또 반하는 새로운 사실들은 단순히 데이터가 증명해 준다고 해서 그 사회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데이터 기반의 조직,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변화까지 함께 곁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빅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에 관한 문제만 풀었고 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문제만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풀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전히 기존의 것과 같이 하던 방법으로 풀어왔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각 부처는 자기에게 할당되어 있는 작은 문제만을 풀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정의된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조금은 무질서하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저 속에서 숨어있는 진주를 찾아서 지금껏 누구도 만들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과연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할지 이 그림으로 명백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할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소비하는 시간의 대부분은 뭘까요? 여러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일.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다. 또 분리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런 걸 할까요? 그렇죠. 데이터를 정제한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새롭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인사이트를 찾는 거죠. 그 데이터 속에 또는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겁니다. 모형화하는 거고 그것을 실제 현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으로 적용하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일이죠. 자, 그 과정 중에서 어디가 제일 가치가 있는 과정일까요?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 새로운 관계, 그게 바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찾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는 대부분의 일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 그리고 그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 그게 무려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시간의 80% 이상. 인사이트를 찾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모형을 만드는 그 시간은 10% 내외.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 더욱더 중요시되는 것은 데이터의 정제입니다. 이렇게 잘 가지런히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지 않으면 그 데이터 속에 아무리 값진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채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빅데이터가 주는 가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비용이 그 가치를 상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비용의 벽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생성할 때부터, 만들어 나갈 때부터 사실은 그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박사님, 네. 빅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필요한 답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정제하는 데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자, 데이터를 정제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서로 이어 맞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 때문에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협소하게 관찰할 수밖에 없죠. 그럼 서로 조각조각 나 있는 데이터들을 입체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사람에 따라서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연계해 붙이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자,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입체적인 세상으로부터 데이터가 조각조각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 데이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입체적인 현실, 입체적인 사회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분 관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이 그 제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원래 그 데이터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 대상을 정확하게 못 만들어내는 거였죠. 엉뚱한 곳에 퍼즐 조각을 맞추어 놓고는 이것이 그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데이터가 떨어져 나왔던 그 대상, 관찰 대상 그대로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가장 주요한 주체인 사람을 중심으로 다 이어붙이는 것. 그것이 데이터 정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빅데이터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무한이라고 하는 어폐가 있지만 가능하면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를 갖춰야 됩니다. 저장할 수 있어야 되죠. 일단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의 양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데이터가 생성되는 속도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는 데이터를 선별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엣지 컴퓨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그 시점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걸 저장할 데이터인지 저장하지 않을 데이터인지 또는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야 되는지를 제일 앞단에서 정리하자라는 게 엣지 컴퓨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계층. 두 번째는 그 많은 데이터는 이제 사람이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고 가공하고 정리하고 정제하는 모든 과정은 전부 다 인공지능이 다 대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목적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은 개발되긴 하겠지만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인공지능은 반드시 병행해서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할 것이며 어떤 프로세스를 지금과는 다르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일하는 방법의 변화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증거가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례, 제멜 바이스의 발견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찾아졌다고 해서 누구나 다 손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존의 것과 다르면 다를수록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얘기는 그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일하는 방법, 새로운 생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까지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이죠. 자, 통계와 확률 두 가지 서로 동전의 양면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와 확률을 구분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정확한 정보인지. 얼마나 정확한 정보인지. 자, 통계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것이고 이미 일어난 일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확률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가늠자 같은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을 10번을 던졌어요. 동전을 10번 던졌더니만 9번은 앞면이 나오고 1번은 뒷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누가 여러분한테 자, 동전을 이제 하나 던질 텐데 당신은 앞면에 걸겠습니까? 뒷면에 걸겠습니까? 한번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9번 나온 거예요. 9번 앞면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9일까요? 아니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여전히 10분의 5일까요? 반반이지 않을까요? 자, 통계를 다루는 사람은 10분의 9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확률을 얘기하는 사람은 10분의 5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약간의 철학적인 관점하고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정상적인 정통적인 해석 방법은 비록 10번이 다 앞면이 나왔다 하더라도 새롭게 던지는 동전은 과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분의 1에 여러분은 배팅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처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2분의 1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동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지 않고 앞면이 9번, 뒷면이 1번 또는 앞면이 10번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동전은 당연히 앞면과 뒷면이 균형적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으면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어난 경험을 반영을 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자, 통계와 확률은 이렇게 서로 동전의 양면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또는 알고 싶은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개의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의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할 수 있는 확률 모형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확률 모형을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1초 뒤, 10분 뒤, 1시간 뒤, 하루 뒤,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이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1초 먼저 안다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고 잠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주식시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1초면은 굉장히 빠른 기간입니다. 근데 인구 문제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세대 정도 단위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문제의 위험성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인구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못하잖아요. 1년, 10년, 20년 정도의 단위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피부로 날이면 날마다 일기예보를 주듯이 그런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사회적인 구조를 다 뜯어 고쳤어라도 이 문제를 완화시키고 대응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기간을 6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기간을 6년이 아니라 5년으로 당길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경시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박사님, 네. 그러면 빅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혹시 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문제도 이 그림으로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제라는 작업을 거쳐야 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상당히 많은 자원들이 정제에 투여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과 노력의 상당 부분은 데이터 정제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작업이 사실은 빅데이터를 하는 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늘 손쉽게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진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서로 확증 편향은 더 깊어졌죠. 나한테 맞는 데이터만 골라서 더 많은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조금도 자기 주장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졌으면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데이터 전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서 전체를 보여주는 것. 그 전체로부터 우리가 어떤 주장을 이끌어내는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사실은 하나의 사실을 두고 상반된 견해, 사실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하는 그런 비경제적인 상황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최근에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이 작업을 원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수천만 권의 책을 디지털화를 네. 하잖아요. 근데 최근의 일리를 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 문화를 자기들 문화라고 하듯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런 디지털 정보를 처음부터 왜곡을 시켜서 축적을 해놨다면 그게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잘못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을까요? 있겠죠. 우리가 뭐 멀리 가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댓글 부대가 하는 목적이 사실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양산시켜서 전체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죠. 제가 아까 여기서는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구글의 경우 구글이 검색 결과를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층에 대해서 한 10% 정도의 표심을 단순히 검색 결과를 뭘로 내주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다. 좋은 의미로 보면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고 어떤 의미로 보면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우리는 이제는 그 데이터의 위험성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마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21세기의 원유가 바로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빅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를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빅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원유를 얘기할 때, 석유를 얘기할 때 로마 시대에 100명의 노예를 거느린 것 같은 그런 생산성 향상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가 그러면 그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 우리가 엉성하게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촘촘하게 재구성하고 나간 이후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틀리지 않게 지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 15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서 100조가 넘는 돈을 투여한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 100조를 다른 목적으로 좀 더 의미 있는 방법으로 쓸 수 있었겠죠. 이것을 생산성 향상으로 비교는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생산성 향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한번 진행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패,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